지금 그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네. LNF 이런 관련해서 지금 이제 증권사 리포트가 네. 목표 주가를 좀 낮추는 네. 그런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얼마 전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반도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리포트, 목표 주가 하향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을 때가 저점이었는 네. 어떤 네. 신호였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생각하고 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2차 전지는 아직 사실 안 떨어졌잖아요. 고점 영역에 있는 거고, 근데 고점 영역에서 이제 이게 무조건 비관적으로 보는 거하고 냉정하게 보는 거하고는 좀 차이를 둬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비관론자도 아니고, 카카오도 저는 그때 이제 고점에서도 말씀드렸던 기억도 좀 있고 그런데 2차 전지 소재 장비들은 일단은 조금은 이제 저는 고점에서 목표가가 이제 하향하는 리포트들은 조금 지금처럼 예민할 시기에는 좀 조심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최소한 뭐 추가 매수 정도는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저는 일단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생각하고 있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쨌건 이제 바이오주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코스닥 시총 1위를 했다 오늘. 네. 이제 그거에서 뭔가 이제 바이오주들의 어떤 네. 흐름이 좋아지는 시그널이 아니겠냐라고도 이제 생각할 수 있다는 점. 예, 그렇게 이해하신다는 걸로 네. 이해할게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시가총액 코스닥 시가총액 이렇게 치면 나옵니다. 원래는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위에 있었죠. 예, 위에 있었는데 이제 오늘 역전이 됐고요. 예, 이런 순서입니다. HLB도 언제 모르게 알게 모르게 많이 올라왔네요. 많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벌써 여기 보시면 헬스케어, HLB, 셀트리온 제약, 알테오젠, 시젠까지 벌써 10개 중에 5개, 하나, 둘, 셋, 넷, 네, 5개. 5개가 벌써 제약바이오로 채워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코스닥 시총 여기까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31년 평균으로 보면 확률이 높은 네. 구간이다. 이게 확률이라는 거는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높다? 그렇죠. 바닥일 확률. 그러니까 상승이라기보다는 바닥일 확률이 높다라는 건데 사실 뭐 지금 물가 상승률이 뭐 100년 만에 나온 뭐 상승률이라고 하니까 사실 이게 30년 갖고 통계껏 되겠냐? 아니 근데 요즘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전문가들의 예상이 다 틀려가지고 뭘 해도 욕을 먹어요 지금은. 뭐 이번에 맞겠어? 뭐 이런 거. 그렇죠.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계속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의 바닥이라는 게 지금 사실 V자 반등 나오기는 분명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V자 반등이 나오려면 정책이 좀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거를 기대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에 대한 코멘트가 좀 어느 정도 있어줘야 되는데 그것도 아직은 모르는 거고, 분명히 다음 주 FOMC 하고 나서 이제 그 점도표 찍어보면 그러면 조금은 뭐 날 수는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굉장히 좀 변동성 구간에 있는 거니까 그건 그렇다 치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바닥일 확률이라기보다는 이제 지금은 그래도 주식을 매도보다는 일단 홀드하거나 좀 적극적이시면 매수하는 전략이 낫지 않겠느냐고 보는 거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코스피가 고점 대비 하락률이 30% 정도 나왔거든요. 30%. 근데 30% 정도 나온 케이스가 91년 이후에 7번 있었다고 합니다. 91년도 이후에 7번 있었는데 첫 번째 92년도 8월달 서울올림픽 이후에 서울올림픽이랍니다. 서울올림픽 이후에 경상수지가 적자전환했을 때, 그리고 외환 위기, 그 다음에 닷컴버블 붕괴, 그 다음에 이라크 전쟁 때, 그 다음에 북핵 사태, 그 다음에 이제 2008년 금융위기, 그 다음에 2020년 3월 코비드 때인데, 뭐 지금도 30% 하락이니까 나중에 몇 년 지나고 나서 다시 뭐 30% 코스피가 30% 빠졌을 때 2022년 상반기의 하락을 뭘로 표현할지는 모르겠어요. 코비드 이후에 뭐 긴급 빠른 긴축, 뭐 이렇게, 또는 유동성 회수,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긴 하겠는데, 사실 한 30년 동안 단기간에 30% 빠졌던 케이스가 많이 없었다는 거고, 빠졌었던 경우에는 대부분 반등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뭐 우리가 MDD라는 표현도 쓰고 여러 가지 많이 했긴 했었습니다만, 이거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하락률 보시면 대부분 다 이게 코스피가 빠졌지만 결국은 다 하락률이 있었지만 다 반등했다라는 점, 그런 점에서는 과거 통계상으로
이제 한번 또 테스트를 어떻게 보면 또 이번에 또 새로운 사례가 등장할 수 있는 거니까 테스트가 좀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애널리스트들의 이익 전망치를 낮추기 시작한 거. 네, 그건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저는 조금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는데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 대중들의 관심이 많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구글 트렌드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일단 주식이라고 이거 이제 구글 트렌드인데요. 주식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제 트렌드가 나오죠. 이게 12개월이고 요거를 지난 5년 동안 이렇게 놓고 보면 봐보시면 우리가 주식 이제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을 때가 2020년 3월 4월이잖아요. 그렇죠. 3월 4월. 근데 이때가 보십시다. 네, 3월 말 지나서 4월 달 정도 보면 62 이때가 직전이 한 2020년 1월 그러니까 전혀 코로나가 터진 직전이니까 그때가 30대였거든요. 1월, 2월이 한 30대, 30일, 뭐 20대에도 있었네. 1월 달에는. 근데 지금이 얼마냐면 29였던 걸로, 네, 29. 지금 29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대중에 대한 관심도가 코로나 직전으로 돌아간 거죠. 네, 고점 대비 고점이 지금 한 100까지는 아니구나. 고점이 얼마인가요? 80, 거의 90 정도였던 것 같은데 90에서 지금 30 이하로 내렸으니까 지금 3분의 1 정도 관심이 한 1년 전보다 3분의 1 정도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그런 부분들이 신용장고로도 나타나고 있는 거고 예탁금 감소로도 나타나고 있는 거고 거래대금 감소로도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부 봤을 때 결국은 또 이렇게 항상 역사는 반복되거든요. 그렇죠. 네. 이따가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 이제 주식시장 별 재미없다. 뭐 금리도 오르고 하니까 또 공포도 엄청나게 심하고 앞으로 더 안 좋대라고 이런 심리들이 확산이 돼서 다들 관심이 없다가 만약에 또다시 좀 지나고 나면 저는 인간은 같은 실수를 항상 반복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또 올라가면 이제 또 관심이 또 주식시장에 올라가면 또 관심이 일어나면서 또 붐이 또 올라갈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주식을 이미 그만두고 손절하고 나갔던 분들도 있으실 거고 이미 물려가지고 어찌할 바 몰라서 그냥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는 이 지금 위기를 타개해 보려고 단타나 여러 가지 뭐 교육들을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가지신 분들이 분명히 또 상승을 또 외치는 시기가 또 분명히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200포인트 이상에서 또 한 1년 정도를 계속 헤매다가 결국 빠졌던 것처럼 지금이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2,200까지 갈지 뭐 2,200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정 부분 박스권 내에서의 좀 이제 바닥 다지기를 지나고 나서 또 올라간다라고 하면 또 좋은 날이 분명히 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통계상 그다음에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심리가 일단은 지금 굉장히 바닥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뭐 이게 바닥에 딱 지고 V자로 오기는 쉽지 않지만 이 바닥을 다지고 또 분명히 시기가 지나고 나면 분명히 좋은 날이 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시장을 비관적으로 바라보지도 않고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지만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다만 리스크 관리는 분명히 잘못하면 지금은 트레이딩 하실 경우 리스크 관리 분명히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위로도 올라갈 가능성이 네. 보이지만 네. 그러지 않을 가능성도 크니까. 지금은 있는 상태예요. 이제 누구도 여기서 뭐 다음 주 FOMC 이후에 이거를 빌미 삼아서 금리 인상 속도도 고점이다라는 거를 빌미 삼아서 주가가 또 반등할 수도 있는 거니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쨌든 간은 계속 지금 구간에서 최소한 주식을 버리고 도망가기에는 이미 늦었거나 또는 지금 현금을 100%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두근두근 하시겠어요. 살 기회가 살 기회를 누르고 있다는 거 분명히 있을 거고요. 지금 근데 이제 얘기한 대로 이제 우리 예상되는 악재는 네. 이제 다 확인이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사라지는 시점이 이제 호재가 네,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적극적으로 그럼 사도 되냐? 네. 중장기적인 입장에서 이러한 측면에서 트레이딩 말고. 저는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예,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굉장히 좀 불편한 소리들을 하실 수 있는 뭐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 뭐 매수를 할 수 있는 여력도 없고 그렇지. 지금 일단은 가지고 있는 다 물려 있어서 가지고 있는 현물로. 주식을 일단은 최소한 본전이 올 때거나 또는 지금 지수가 30% 정도 빠졌으면 개별 종목들이나 일반 종목들은 최소 30에서 50%는 빠졌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종목들을 막연하게 기다리시기보다는 분명히 좀 반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종목들에서 조금 만회할 수 있는 그 적극적인 대응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일단 이 정도까지는 일단 말씀드립니다. 지금 뭐 사실 악재할 만한 게 악재가 다 거의 다 나왔거든요. 전기차 배터리 수요 증가로 했지만 그리고 IT 소부장들은 반도체 수요 둔화에서 일단은 당장은 뭐 자유로울 수 없을 거고, 게임, 인터넷, 미디어 그리고 그다음에 메타버스, NFT 쪽은 성장 모멘텀이 좀 없을 거고, 그다음에 2차 전지 소재 장비들은 전방 업체들이 투자 재검토 소식, 또 이제 고밸류에이션, 오늘 대표적으로 나왔던 LNF의 리포트, 이런 노이즈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동안 악재 나올 건 다 나오고 수급도 해결될 거 다 해결되고, 그러면 결국은 스마트 머니들은 뭐 잠깐 상대적인 강세라도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 조금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바이오가 어려우시다라고 하면 제약 쪽은 충분히 해볼 만한 매출이 있으니까 해볼 만한 그죠, 매출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볼 때 실적부터 보시니까 우리가 성장적 볼 때 항상 고평가에 사서 저평가에 팔자라는 표현을 말씀들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약바이오들 보면 뭐 밸류에이션도 사실 일반 제조업체랑 비교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비교해도 그 개별 기업들의 과거 밸류에이션 이거 이제 밴드들을 보면 다 낮은 구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구간에 있어요, 여전히. 근데 왜냐하면 이제 향후에 실적이 좋아지면 떨어지겠죠. 네, 그런 부분들을 노릴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SOL 같은 거는 이제 이게 사실 되게 조심해야 되는 구간에 지금 들어와서 지금도 많이 떨어졌지만, SOL 같은 게 이제 지금부터 목표가가 이제 앞으로 하향 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올해가 일단 영업이익 피크가 일단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나서 내년이나 내후년에 이게 떨어지고 있는 거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나 전자만 봐도 이제 55조까지 떨어졌네요. 60조 넘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감익이 나오죠, 내년에. 예, 이제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금의 주가가 후행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거죠. 대신에 삼성바이오로직스만 봐도 여기는 여전히 증익의 사이클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SK바이오팜도 여전히 적자 예상이에요. 적자 예상인데 올해가 적자 거의 뭐 작년에 약간 일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조금 좋았다가 바이오팜도 올해 고점으로 해서 점점 좋아지는 그림 나오고 있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셀트리온도 점점 좋아지는 이제 시밀러들이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셀트리온의 이제 마케팅하고 이제 유통을 맡고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 뭐 얘네도 복잡은 하지만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이 여기 증액 사이클이 여기서 나온 거죠. 근데 바닥에서 주가가 증액 사이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이 먼저 지금 어떻게 보면 반도체 소부장들이 여기나일 수 있어요. 먼저 지금 미리 내려봤고, 그러면 이 과정들을 겪으면서 장기평선에 계속 머리 헤딩 하면서 이제 수급을 소화를 해야죠. 악성 매물들을 소화를 하고, 그러다가 뭐 셀트리온 지금 보면 이제 장기평선 맞았잖아요. 제가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보는 200일선인데 200일선 맞고 이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과정을 몇 번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뚫고 올라가죠. 근데 이 과정을 먼저 한 기업들이 있어요. 한미약품 같은 거. 한미약품은 이제 이 과정을 먼저 뚫어내고 이제 올라왔잖아요. 정배열 구간을 가고 있죠. 이런 것들이 향후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 근데 지금 관심 사실 아무도 없잖아요. 이런 데서 일어나고, 만약에 주가가 한미약품이 이제 막 35만 원 뚫고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또 우르르 달려들거든요. 대중들은. 거기서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작년에는 오르고 있는 주식이 너무 쫓아가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모두가 안 좋다는 쪽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냐, 그렇죠. 역발상 투자로. 네, 그리고 그때가 뭔가 투자의 시점으로 봐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맞습니다.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나 어쨌건 아직은 조심스럽게 좀 뭐 시장이 붕괴되면, 그러니까 시장의 붕괴를 뭐 앞으로 뭐 수출도 더 안 좋아지고, 다음 주에 이제 우리나라 수출 7월달 이제 20일까지 수출 잠정체가 또 나올 건데,
계속 지금 수출을 사실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나 그다음에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제 경기 침체로 들어가서 미국이 더 빠질 거고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뭐 2,100, 2,000이 깨질 거다라고 전제 조건으로 놓고 보시면 사실 뭐 이 방송도 보시지도 않을 거고 당연히 주식도 안 사실 거예요. 근데 그렇지. 그게 아니다. 아마 이 정도 부분이 합리적으로 봤을 때 이제 좀 반등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제약바 섹터 내에서는 상대적인 강세를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지금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악재로 볼 수 있는 게 지금 수출 데이터 네. 줄어드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무역 적자 네. 이것도 이제 좀 위험하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환율이잖아요. 네. 뭐 강달러. 네. 이게 이제 우리의 요소보다는 그냥 미국의 네. 이유이기 때문에 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겪는 문제라고 이렇게 단순화 시킬 수도 있으나 네. 어쨌든 우리는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이거로 인한 그 위기, 그러니까 결국 주식을 사줘야 되는데 수급을 외국인들이 사주겠느냐? 사실 뭐 1,300원 부근에서 오늘 1,326원. 아니 1,200원 아니 1320, 1,300 아까 25원으로 끝났던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26원. 1326원. 예. 근데 우리가 1,300원 이상에서는 사실 외국인들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다라고 관점을 가지고 했었는데 뭐 지금 워낙에 지금 유로화가 워낙에 약세를 가니까 지금 특히나 이제 이탈리아 이제 유로화 이게 2013년인가요? 그때 피크스 국가들 결국 금리 올리면 이제 금융 쪽이나 이런 경제가 좀 약간 서비스 산업으로 이제 생활하는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 스페인, 이제 남부 유럽들 이제 그런 나라들 위기가 점점 좀 전이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내 이제 스토리를 주가 하락 스토리를 써본다라고 하면 그렇게 써볼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사실 그때 다 해결됐었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더 꽂혔다가 내려갈까봐 그거 고민인 거죠. 그러시면 그런 관점이시라고 하면 지금은 사실 안 보시는 게 맞죠. 근데 결국은 침체로 가게 되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사실 뭐 글들 보면 굉장히 비관적인 코멘트들 많이 넘쳐나긴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를 말씀드리면서도 언제든지 스탑로스 또는 매도 버튼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시고 지금은 가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뭐 주식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주식을 계속 사고 항상 뭐 불나방처럼 달려들려고 하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보수적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리고 주식을 시작하신 지 뭐 얼마 안 되신 분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어차피 환율로 인한 주식 변동성은 우리가 맞추지 못합니다. 대응을 할 수 없어요. 대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으로 해결이 된다라고 봤을 때 긍정적으로 결국은 또 인류가 풀어간다고 봤을 때는 여러 가지 합리적인 과거 근거들을 봤을 때 해볼 만하다라는 게 그나마 제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가 뚜렷한 주도주가 없었잖아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그렇죠. 우리 테마 형태로 순환매 형태로 빠르게 며칠 상간으로 올라오는 네. 이런 주식들 가지고 단타로 치고받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앞으로도 계속 가야 될 것인가? 네, 지금은. 네. 근데 또 이런 의견도 있어요. 이러다가 이게 이제 역사의 함정. 네. 그러니까 계속 이런 패턴으로 가다가 진짜 상승장이 왔을 때 단타로 끝나버릴, 그럼 못 먹을 수 있으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네. 상승장에서 단타가 더 짜릿하죠. 어떤 네, 면에서? 더 짜릿하고 결국은 단타라는 게 지금은 사실 이런 하락장에서는 단타도 힘들어요. 단타도 상승장 또는 상승 섹터 내에서 해야 단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장기 투자의 흐름 안에서 뭐 중기도 있고 스윙 투자도 있고 단타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단타를 하는 거면 눌림목 매매는 지금 잘 안 돼요. 눌린 줄 알았는데 더 눌리는 케이스도 많고 있으니까. 근데 결국은 시장이 올라갈 때 단타 가속 구간에서 결국 단타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구간이 아니니까 단타를 하는 거고 설사 이제 지금이 바닥이고 이제 정말 상승장이라고 하면 그거를 확인하려면 시간 좀 걸립니다. 걸리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종목장인데 오늘 같은 날이 제일 사실 단타하기 제일 질이 안 좋은 장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사실 지금 가장 큰 소외감이 들 때가 옆에 지수는 올라가거나 아니면 다른 주식들은 막 올라가는데 예를 들어서 요즘 뭐죠? 저 무상증자 이슈로 올라가는 주식들 막 몇 연상씩 막 간단 말이에요. 네. 근데 내가 있는 주식은 계속 마이너스 아니면 올라야 찔끔 1%, 0.8% 이게 막 짜증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급등적 눈이 돌아가는 거라. 근데 지금 이제 최근에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무상증자 발표한 기업들은 사실 기업 가치 변화가 있는 건 아닌데
이제 무성증자를 발표해도 이제 슬슬 약발이 안 먹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신진회생 같은 종목들이 이제 그렇게 했었죠. 근데 뭐 사실 뭐 공구음원이나 이제 얘도 이제 뭐 얘는 뭐 끝났고 그 다음에 노터스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은 이미 요 앞전에서는 이제 무상증자 이슈로 주가가 올라갔지만 지금 이제 물량 상장 전에 먼저 빠지고 이제 상장하고 이제 그런 과정인데 이제 무상증자를 최근 이번 주에 무상증자 발표한 기업들이 몇 군데 있긴 했었습니다만 이제 그걸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하거나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았어요. 이거 P&K도 이제 많이 올랐네. 네, 발표하고 올랐다가 이제 좀 다시 밀렸죠. 이런 상태니까. 원래 예전에 상한가가 플러스 마이너스 15%일 때는 그때는 지금이랑 좀 흐름이 비슷했어요. 그때는 상한가 발표 그때는 1대1만 발표해도 엄청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렇지. 발표하고 그다음에 한 3일 갔다가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제 권리락이나 그다음에 상장할 때까지 쭉 빠지고 그런 흐름이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좀 발표해도 쫙 밀어붙이는 좀 약간 아실 거예요. 다 비이성적인 흐름이라는 건 아시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번 주에 발표했던 무상증자 기업들을 흐름들을 보면 좀 뭔가 약발이 이제 좀 안 먹히는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이 정상화가 되는 그런 과정들이지 않을까. 그렇게 그것도 하나의 힌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